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죠.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선 무효형 기준이 벌금 100만 원인데요. 이대로 만약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즉각 밝혔습니다. 이 대표를 향한 정치권의 공세는 더 거세질 텐데요. 향후 전국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최진봉의 시사포커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11월 15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지금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인내력? 정보력, 기획력, 영업력. 삼성금융 연금력.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이 함께 연금력을 만들어갑니다. 삼성금융 퇴직연금.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삼성금융 참조. 마음에 폭풍이 몰아치는 하루였다면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소리는 스트레스 감소를 도와주는 안마의자 LG 힐링미의 마인드케어 사운드입니다. 휴식의 새로운 바이브 LG 힐링미 MX9.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오, 포토전기차 얼마야? 1,000만 원? 아니 1,000원. 1,000원? 말이 돼? 말 됩니다. 하루 약 1,000원이면 포터 전기차를 탈 수 있거든요. 이번 달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프로모션 현대자동차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단 현대카드로 36개월 유예형 할부 일시납 필요. 건너오세요. 당신의 퇴직연금이 원하던 글로벌한 세계로. 내 연금 상품 그대로 중도해지 없이도 실물 이전은 지금이다.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은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 증권으로.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2부 이시오늘에서는 예천군의 환경시책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할 얘기 정말 많은데요. 네. 이재명, 이준석, 한동훈, 명태균 등등 네. 시간 되는 데까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오늘 오후에 있었는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허위사실 공표죄잖아요, 선거법상.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실 허위사실 공표로 징역형 선고가 나온 게 있었나? 기억이 없을 정도. 거의 기억이 없을 정도죠. 예전에 그 허경영 씨가 징역형을 받았다는 그런 기억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없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뭐 지지하건 지지를 하지 않건 간에 사실 선고 나기 전까지는 그 기준이 100만 원이었잖아요. 100만 원 이상이면 이제 당선 무효형 되니까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 아니면 무죄냐 뭐 이 정도 말들이 많았는데 다들 좀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선고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이례적이죠. 일반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해서 이렇게 무거운 형량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놀라운 게 사실은 오늘 그 처음 부분 두 가지잖아요.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된 허위사실하고 또 하나는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두 가지인데 특이한 게 지금까지 계속 언론에서 얘기했던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냐는 SBS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이에요. 개인적으로 김문기 씨를 알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몰랐다라고 얘기한 부분 있잖아요. 성남시장 시절에 그거는 무죄로 판단이 나왔어요. 그거는 몰랐다는 말 자체는 무죄로 나왔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SBS에 출연해서 했던 말은 무죄가 나왔는데 뭘 가지고 그러냐면 이제 유죄 부분을 판단한 게 사진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채널A라는 방송사에 나가서 국민의힘의 성남시 의원으로 알려진 이모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4명, 유동규, 김몽규를 한 분, 이렇게 4사람이 사진 찍은 것처럼 사진을 이렇게 짜깁기를 한 거예요. 전체 사진에서. 예. 그래서 그 사진을 제시하면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거든요. 그 사진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이제 딱 4명만 찍은 사진이 아니라 단체 사진이었는데 그거만 이렇게 딱 편집을 그렇죠. 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해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본인이 마치 김문기 씨가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을 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골프를 쳤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은 그 사진이 찍힐 당시에 그날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다른 날, 그 사진이 찍힌 날 말고 다른 날 골프를 친 건 맞아요. 예. 근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아니 분명히 그 출장 가서 골프를 같이 쳤지 않냐. 그날이 아니더라도 그러니 허위사실이라는 거예요. 아하, 이건 이제 그러니까, 유죄로 인정이 된 거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뭐 재판부의 판단이니까 일단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게 법리적으로 논란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고 얘기한 건 사진이 찍힌 당일날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한 거고, 근데 재판부는 그날은 골프를 안 쳤지만 다른 날 골프를 쳤으니까 그건 거짓이다,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백현동 건도 이게 느낌 아니겠습니까? 재판부는 용도 변경이 성남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얘기해서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니 국토부와 정부 기관으로부터 용도 변경에 대한 공문이 내려왔고 그것이 압박과 협박으로 느껴졌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거기서 그 국토부에서 공문 내려준 것만 보면은 그 공문서 안에는 성남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었죠. 있기는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를 내가 느끼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느끼기에는 이게 좀 협박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고. 왜냐하면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에 교부금을 내려보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화도 왔다는 거예요. 국토부 직원이 전화를 해서, 물론 이재명 대표는 직접 전화한 건 아니지만 그 담당 직원에게 그러면서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의 얘기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걸 압박으로 느꼈다고 하는 부분이고, 근데 이거를 이제 재판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또 하나 지금 변호인 측이나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두 건 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문기 씨 아냐 우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갈 수 있지만 그건 선거 과정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관련해서 발언한 거는 국감장에서 한 얘기예요. 아, 그렇죠. 경기도 국정감사 경기도지사의 직책으로 그날 발언을 한 거고 그때는 후보가 된 적도 없고요. 대통령 후보가. 또 하나 물론 유력한 후보이긴 하지만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던 때예요. 그때 발언한 국정감사장에 발언한 내용을 어떻게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이거 변호인 측에서 얘기했는데도 재판부가 안 받아들였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2심에 가면 저는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관에 있었던 발언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국정감사장에서 경기도지사로서 했던 발언을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허위사실 공포로 유포로 그거를 처벌한다?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1심은 이렇게 나왔지만 2심에서는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자층에선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우리 국민으로서 존중을 해야 되는 거 그건 맞는 거고요.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지금 선거 과정에서의 그 범죄잖아요. 후보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또렷이 기억하는 게 그 대선 후보 토론회 과정에서도 나왔죠. 김만배를 몰랐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아는 걸 통화도 한 거 나왔나요? 제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한데 그렇게 나온 걸 알려지고 있죠. 이 발언도 지금 생각이 나고 그 주가 조작 공범들하고는 그 당시 2010년대 초반에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라고 분명히 대선 그 토론회 때 발언을 했어요. 당시 윤석열 후보가. 근데 그게 아닌 게 얼마 전에 그 녹취가 다 나왔잖아요. 이것도 생각나고 그리고 손해를 보고
그냥 나왔다라고 거기서도 발언을 했는데 23억 원 수익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지금 이렇게 딱 봐서도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후보의 발언이 훨씬 중하다는 그런 생각이 만약 들거든요. 이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판결 내용의 기준을 적용을 시키면 훨씬 무게가 더 무겁죠. 중하죠. 비교가 안 될 정도죠. 그렇죠. 그리고 더 특이한 건요. 김만배 씨 모른다고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재판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 줄 아세요? 아니 어떤 사람의 개인의 기억에 관한 문제인데 그건 처벌할 수 없다. 라고 무혐의인가 뭐 각한가 그 결정을 내렸어요. 이미. 그 고발을 검찰이. 누군가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을 아예 각할 기각을 시켜버렸죠. 아예. 검찰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왜 비슷한 사안이잖아요. 누구는 안다 모른다가. 그 기억에 관한 거니까 처벌할 수 없다고 해놓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 기억에 대해서 처벌하겠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누굴 지금 편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김혜경 씨 그 재판도 어제 있었잖아요. 1심 나왔는데 그 왜 뭐 저기 밥 사준 거 10만 원어치. 거기 이제 벌금 150만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런데 이게 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500만 원 하루 주셨잖아요. 얼마 전에 500만 원 플러스 한 번을 더 줬다. 총 2번을 줬다고 하는데 한 번에 500만 원 받았고 또 하나는 금액이 안 나왔고. 이것도 문제되는 거 아닌가? 문제되는 거죠. 당연히. 선거 기간에. 그런 거잖아요. 여론조사 해서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비용도 안 받고. 그랬는데 돈 500만 원 줬다면 그 대가라고 볼 가능성이 있죠. 수사도 안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수사할 생각도 없고 기소할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보면 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하게 징역 1년이라고 하는 실형을 때릴 정도의 무게인가 이게. 아니 그러면 비교해서 현직 대통령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한대로 뭐 마치 자비를 베풀듯이 문제 삼지 않고 다 무혐의하고 불송치하고 이러면서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에서는 이렇게 가혹하게 할 수 있는 건가?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재판의 결과가 물론 판사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판결을 내는지 모르겠지만 존중하면서 저는 그 법리 자체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게 정말 공정한가? 그리고 이 재판의 이 판결 내용이 법리에 정말 맞는 건가 하는 부분은 법리적 관점에서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판결은 존중하지만 그러나 그 판사가 모든 판사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각각의 법관 법률가들이 각각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조금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항소심 가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따져서 이번 판결의 잘못된 부분으로 조목조목 변호인 측이 좀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마치고 나면 지금 똑같이 선거법 같은 경우는 지금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제 맞아요. 멈추니까. 맞아요. 아니 과연 얼마나 처벌이 나올지. 왜냐하면 이제 비교가 되니까 이재명 대표 건과 윤석열 대통령 건이 훨씬 이게 중한데 그러면 그때는 얼마나 선고가 나올지. 윤 대통령으로서도 이게 뭐 지금이야 뭐 좋을지 모르겠지만 알고 보면 나중에 되면 이거 본인한테 그게 이제 다 가는 거죠. 판결을 받고요.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미 고소 고발은 돼 있어요. 수사는 안 하고 왜냐하면 지금 형사소추를 대통령 받지 않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건데 임기가 끝나게 되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임기를 마치게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되면 이제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이 기준으로 따진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들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준석 의원 얘기를 어디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이제 공항에서 인터뷰를 했고 오늘도 뭐 기자들 불러서 의원실에서 기자회견 같은 거 하는데 핵심은 그거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런 개입을 받았고 그리고 또 녹취까지 다 있다. 검찰 너네들이 원한다면 다 풀어주겠다. 이렇게 또 해서 궁금해한다면 다 까발리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포항시장, 강서구청장, 뭐 안철수 의원 얘기도 나오고 김은혜도 나오고 등등해서 이게 굉장히 좀 어지럽네요. 그 이준석 의원 사실 응원하는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젊은 층에서 특히 뭐 세대 교체 우리 정치권 좀 이렇게 좀 젊고
참신하고 좀 똑똑한 사람으로 좀 정치권에 세대 교체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그렇죠. 의원 응원하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 이런 모습을 보면 명태균과 다를 바가 뭐 있나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본인이 어쨌든 이게 폭로를 하는 것도 이게 만약에 정말 정의감에서 했다면 지금 할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 다 얘기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처음부터. 근데 이때 얘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수사의 칼날이 본인을 향해서 오고 있어요. 명태균, 김영선 두 사람이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돼 구속이 됐잖아요. 그때 그 검찰에서 주장한 내용을 보면 김건희, 윤석열 두 분은 빠지고 이게 이제는 영태균, 김영선 이 줄을 타고 이준석, 김용민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지금. 그러면 본인이 왜 이 얘기를 했습니까? 자기를 향해서 뭔가 그 수사의 칼날이 오는 거를 막아보겠다는 거예요. 나를 수사해? 그럼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폭로할 거야. 라면서 대놓고 대통령이 또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했다라는 걸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이거는요, 대통령이든 대통령 당선인이든 세금으로 지원을 받고 활동에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다 공직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그리고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이 공천에 개입을 한다고요? 뭐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들만 의견 내도 되는 겁니까? 누구를 공천하나 말아라? 그만큼 힘이 있고 우리나라의 가장 권력이 센 사람이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의견 낸다고 누구 해줘 안 해줘 이러면 듣는 공관위원장이나 당에서는 그걸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대체? 지금 보면은 대통령 부부의 이 공천 개입 문제가 사실 명태균 씨 폭로와는 이게 지금 이준석 당시 대표였으니까 지금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르고 그 한편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좀 이해가 가는 게 뭐.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대표 입장에서 보기엔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약점이 있었잖아요. 당시 성상납 의혹인가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곤란에 처해 있을 텐데 이거를 좀 어떻게 잘 해결해 달라는 그것과 좀 주고받은 거 아닌가 공천권과. 그럴 가능성 있죠. 그럴 가능성 있죠. 왜냐면 그리고 나서 무혐의가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그리고 나서 무혐의 처분 받았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뭐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안 했지만 그냥 추측해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이죠.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준석 또 윤석열 대통령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당시. 그렇죠. 그랬는데도 이렇게 공천 개입하고 당무 개입하고 이게 불법이란 걸 누구보다도 잘하는 이준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녹취록을 다 갖고 있고 한 게 내가 당시에 그 공공한 그 위치에 있었으니까 이걸 주고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건 합리적 의심이죠. 아니면 합리적 당시에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개입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성향이잖아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원래 본인의 모습으로 보면.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건 본인도 뭔가 거기서 얻어낼 게 있거나 아니면 뭔가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게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 다음 주에 얼마나 더 큰 게 터질지 지금 더 나올 것 같아요. 들고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윤 대통령 골프 얘기를 할까요?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할까요? 한동훈 대표 그 일가 있잖아요. 그 부인과 모친과 장인 장모 게시글 해. 그 엄청난 그 비난글 욕설 방송에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하는데 한 700개가 넘는 그런 글이 있다고 하는데 자 이걸 이게 어떻게 해서 밝혀졌을까? 저는 거기에 의심이 좀 가거든요. 지금 시스템상 오류로 이게 밝혀졌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사실로 믿겨지지 않거든요. 어떻게 오류가 하필이면 그때 딱 나와서 이렇게 한동훈 대표 이름이 다 이렇게 밝혀진 건지 아니면 친윤계 아니면 대통령실 쪽에서 어떤 작업이 들어간 건지 좀 그런 의심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 밝힌 건 이제 그거 유튜버가 이걸 방송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본인이 그걸 조사를 했겠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보를 하거나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당원 게시판이니까 당원들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인증까지 받아서 들어가서 봐야 되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누군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물론 우리가 지금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러지 않고서 그 정보가 나올 가능성이 좀 낮아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누군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서 제보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이제 가장 빠른 시간에 확산될 수 있는 방법이 유튜버 그것도 영향력 있는 극우 유튜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보면 요즘 그 극우 유튜버들 가서 보세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난 엄청나게 합니다. 매 방송마다. 네. 모든 극우 유튜버들이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대목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의심 가는 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왜 가만히 있냐. 그러니까요.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지금. 엄청난 명예훼손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죠. 사실이 그 일가가 아니라면. 한동훈 대표 일가가 이런 일을 안 하고 누군가 제3자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했다 그러면 이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이건. 그렇죠. 근데 맞아요. 지금 가만히 당무 조사도 하지 말자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있잖아요.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건 거의 확실한 거 아닌가요? 이쯤 되면. 본인이 예전에 했던 행동을 보면 예전에 무슨 일만 있으면 바로바로 해명해요. 강력하게 막 따지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 건은 조용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지금. 그 이상하잖아요. 이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가만히 있네. 장해찬 전 최고위원 계속 그러잖아요. 왜 가만히 있냐. 그러면서 계속 공격을 해요. 근데도 가만히 있어요. 장해찬 최고가 참 날카롭게 공격하더라고요. 대놓고 막 아주 디테일하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대응을 못 하고 있죠. 장해찬 최고. 대응 못 하고 있어요. 한테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대응을. 그럼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동훈은 아니다 이 얘기만 해요. 그 한동훈 이름으로 올린 건 한동훈 대표가 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지 가족에 관련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자, 이것도 진실이 밝혀질지 모르겠네요. 기다려봐야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건너오세요. 당신의 퇴직연금이 원하던 글로벌한 세계로. 내 연금 상품 그대로 중도해지 없이도 실물 이전은 지금이다.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은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 증권으로.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9분 3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환경 분야는 우리 사회의 중요 관심사죠. 기후위기와 쓰레기 문제, 미세먼지까지 다양한 환경 문제가 늘 고민인데요. 이런 가운데 요즘 예천군의 차별화된 환경시책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좀 알아보죠. 예천군 환경관리과의 최정인 청소관리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최정인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천군 환경관리과 청소관리팀장 최정인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 요즘 뭐 환경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알지만 또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게 사실인데요. 예천군에서는 남들과는 다른 환경 정책으로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예천군에서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 클린 예천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 어떤 특별한 누군가의 노력보다도 모두가 일상에서 생활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2021년 7월부터 함께해요 클린 예천이라는 슬로건으로 쓰담 달리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쓰담 달리기? 예. 3년이 지난 이제 지금까지도 많은 국민께서 참여하면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도 돈이 된다라는 슬로건 아래 클린 예천 보물마차를 2022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 외에도 신선식품 배달에 많이 사용되는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폐현수막을 생활폐기물 수거용 마대로 재활용하는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농절기에 많이 배출되는 연산재를 농경지 저지대 그 성소용으로 재활용하는 연산재 재활용 사업 등을 대표적인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스팩부터 해서 폐현수막, 연탄재 등등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쓰담 달리기, 클린 예천, 보물마차 이런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건데, 자, 일단 쓰담 달리기부터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게 어떤 정책입니까? 예. 먼저 쓰담 달리기는 많은 청취자께서 알고 계시듯이 스웨덴에서 시작된 플로깅 운동을 우리말로 표현한 것인데요. 아, 플로깅 그거죠? 왜 조깅도 하면서 쓰레기도 줍고 하는 거고. 예. 네. 그 예천 사랑 운동 중에 하나로 시작한 이 쓰담 달리기는 저희가 예천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쓰다듬어 준다와 함께 그 쓰레기를 주우며 달린다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쓰담 달리기는 저희가 2021년 처음 시작했는데 그 시작한 이래로 매회 거듭하면서 정말 예천군만의 국민운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예천 분들은 쓰담 달리기 다 아시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쓰담 달리기 하면 쓰다듬어 줌 이런 뜻도 있고 쓰레기를 주우면서 달린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환경도 좀 쓰다듬어 주고 내 건강도 쓰다듬는다. 뭐 이렇게 아주 좋은 시책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또 뭐 이벤트 여러 가지 또 추진하고 계시다고요? 아, 맞아요. 저희가 쓰담 달리기를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챌린지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요. 쓰담 달리기 전용 봉투도 만들어서 배부하고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쓰담 달리기를 하고 싶을 때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봉투를 자율 배부함에서 직접 이렇게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 그 자율 배부함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매월 13일을 쓰담데이로 지정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밴드를 개설해서 후기를 공유하면서 밴드 활성화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쓰담 달리기 보물찾기 대회도 열고 있고 자원봉사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어서 쓰담 달리기를 봉사 시간으로 인정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이 쓰담 달리기에 대한 그 열정이 느껴지는데 그런 노력 덕분에 쓰담 달리기가 이렇게 4년째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클린 예천 보물마차라는 시책도 있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클린 예천 보물마차는 아마 어린 시절 동네에 보면 고물장수 아저씨가 수레를 갖고 다니면서 빈병 같은 걸 수거하고 이제 엿으로 바꿔주던 그런 모습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요, 기억나죠. 그런 곳에서 저희가 착안해서 그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재활용 공모 사업에 선정을 해서 그 선정이 돼서 1억 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원받은 국비 전액으로 푸드트럭과 비슷한 형태의 차량을 제작해서 마을을 돌면서 캠페트를 수거합니다. 주민들이 캠페트를 가져오면 한 개당 10원씩의 인센티브를 거래장에 적립하고 10,000원 이상 적립되면 예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푸드트럭 비슷한 형태의 차량을 또 따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각종 재활용품을 수거한다. 정말 좀 톡톡 튀는 그런 시책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함께해요 클린예천 밴드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걸 바로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회원수가 3,020명, 예. 그리고 게시글이 한 2,030건이고 댓글은 24,0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예. 이제 환경보호, 운동, 봉사활동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이 일석삼조의 쓰담 달리기는 현재까지 2,030개 단체가 참여했고 누적 참여자 수가 35,000여 명이 이릅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남녀노소 각종 단체에서 꾸준하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 이제 클린예천 보물마차는 관내 마을을 1,000군데가 넘게 방문했고요. 예. 현재까지 그 90톤의 캠페트를 수거해서 인센티브로 3,500여만 원의 예천사랑 상품권이 지급됐습니다. 요 양은 그 예천군 캠페트 수거량의 35%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아, 그 정도입니까? 예. 이 보물마차, 저 푸드트럭 비슷한 이 차량 한 대만 제작하신 거잖아요. 예, 한 대 대 갖고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많이. 예천군 전체 캔 페트 수거량의 35%를 수거한다. 대단하네요. 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죠? 올해부터 한 건가요? 22년 저희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한 2년 정도 됐군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왜 예천군이 환경 분야에서 주목을 받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뭐 좋은 소식들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예, 진짜 여러 지자체에서 저희 예천군 시책을 벤치마킹하려고 많이들 방문하시고 문의도 해주셨고요. 예. 또 환경부를 비롯해 많은 곳에서 알아봐 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격려해 주셔서 정말 담당 팀장으로서 힘이 났습니다. 예,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 또 주민분들 그 노력과 열정에도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천 군민들과 또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그죠. 환경 사업을 군에서 지속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환경 인식 개선입니다. 환경 문제 인식에서부터 이제 실천까지 다양한 주제로 저희 군에서 환경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그 쓰담 달리기나 보물마차도 모든 분들이 동참하는 그날까지 저희가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그 앞으로도 좀 쉽고 기발한 환경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예천군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까 이제 클린 예천 시책에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이제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가 아니라 내가 버린 쓰레기가 나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해 주시고 쓰레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분리해서 버리기를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 이제 절대로 버리셔야 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팀장님과 함께 환경 인식을 새롭게 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예천군 환경시책을 소개할 수 있어서 대단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예천군 최정인 청소관리팀장이었습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모두 이쪽으로 정치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그나저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왔는데 천용길 평론가는 어떻게 딱 느낌이 어땠어요? 이 소식 듣고. 네, 우선은 그 재판부에서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의 범위 내에서 이 선고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뭐 바로 항소를 한다고 하니까 그 형량에 대한 다툼보다는 이 유무죄 여부가 앞으로 다툼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오늘 판결이 조금 셌나요? 아니면 좀 약했나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 뭐 공판 기록과 이걸 따져봤을 때 선고할 수 있는 최대치는 3년까지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감경 요인이 따로 없다 보니 이 선고 자체가 엄청 높은 최대 형량을 적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또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센 건 아니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하시는군요. 네. 네. 오늘 뭐 이쪽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 그래도 우리 정치 TMI는 우리 지역 정치권 이슈를 다뤄야 되겠지 않습니까? 네, 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내용을 지난주에 이어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이 그 중에서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분석해보고 예상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지금 국회의원들 입장 표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한 국회의원 없죠 지금. 이거 난 찬성이다, 난 반대다. 아무도 없죠. 그래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계속 뭐 눈치 보기 하고 있다, 뭐 이런 평가인데. 자, 오늘 좀 알아보죠. 어제 사실 저희 뉴스가 나갔는데 이철우 지사가 국회에 가서 경북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네, 어제 이철우 지사와 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도 참석을 했고요. 이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행정통합특별법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달라 협조를 먼저 요청했습니다. 참석했던 의원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간담회가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보도가 좀 됐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쨌든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특별법에 대한 국회 통과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이 북부 지역의 발전 대책에 대해서 좀 구체화시켜달라. 여러 우려사항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 크게 봐서 두 개군요. 북부 지역 발전 대책 구체화 뭐 등등해서 두어 가지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사실 핵심은 이게 아니지 않나요? 너무 일방적으로 갑작스럽게 몰아붙인다. 이거랑 주민들 의견 반영이 없다. 주민 투표 이거 실시해야 된다. 이것도 좀 얘기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는 혹시 없었나 모르겠네요. 네, 뭐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참석했던 이 국회의원 한 두어 명에게 확인해 보니까 이 절차적인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았고 다만 이 북부 지역 발전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 특별법 내용도 현재까지 나온 것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절차가 조금 늦춰지더라도 검토를 해달라. 요 정도 이야기는 나온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핵심을 좀 비껴간 듯한 살짝 잼만 날린 듯한 그런 느낌이 일단은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우려를 나타낸 건 역시 북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상당히 컸겠죠. 그렇습니다. 뭐 대체로 국회의원들이 뭐 이슈가 터질 때마다 지역구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의사표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히 이번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같은 경우에는 이 북부권에 강하게 반발하는 유권자가 이 집단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이 드러내놓고 이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특히 안동 예천의 김영동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가장 반대가 강한 분위기가 있어서 이 의견을 또 어제 자리에서 일정 부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 좋습니다. 북부 지역 시군의회를 중심으로 지금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안동시의회, 예천군의회가 먼저 이 반대 결의문을 채택을 했고 이 도청 신도시가 없는 지역이죠. 영주시의회 또 봉화, 영양, 의성군까지 반대 결의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빠진 데가 문경, 상주, 청송 이렇게 빠졌네요. 아직은. 네, 현재까지는 문경, 상주, 청송이 빠졌는데요.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반대 결의문이 채택이 됐거든요. 그래요, 어제. 네, 이걸 보면 문경과 상주시 의회가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지 않은 것, 나머지 지역들 청송은 보면 이 국회의원 선거구 중에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는데 문경, 상주는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로 묶여 있는 곳에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지 않았다. 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북부 지역 기초의회가 이렇게 반대 의견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문경, 상주가 다른 지역보다 조용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기초의회가 똘똘 뭉쳐서 독자적으로 의견을 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의중과 연동돼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경우인데 지역구 의원과 척을 지더라도 의회 차원에서 강하게 입장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이 또 하나는 국회의원이 어느 쪽인지 애매한 위치지만 이 지방의원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 또 마지막 하나는 이 국회의원 본인이
목소리를 내고 싶긴 한데 중앙 정치권과 이 관계, 소위 말하면 눈치를 보고 있어서 지방 의원들이 좀 대신 목소리를 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대체로 현재 북부 지역 국회의원들은 공식적으로 행정통합에 대해서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이 지방의회가 움직이는 걸 대체로 용인하거나 또는 지렛대 삼는 형국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는데요. 예. 이렇게 보면 북부권에 4명의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안동 예천의 김영동 의원, 의성 청송 영덕 울진의 박형수 의원, 영주 영양 봉화의 임종득 의원 모두 지금의 행정통합 방식에 긍정적이지 않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3명은 네. 긍정적이지 않고 그러면 상주 문경 이미자 의원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상주와 문경 지역의 생활권이 안동 예천과는 좀 다르기도 하고 이 대구와의 연결성보다는 충청이나 수도권과의 연결성이 가까워서 크게 관심을 안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정통합을 강하게 좀 시동을 거는 것이 이철우 경북도지사지 않습니까? 예. 이철우 지사와의 관계 때문이 아닌가. 이 북부 지역뿐만 아니라 경북권 전체를 보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의 현재 관계가 어떠한가. 여기에 따라서 행정통합에 대한 온도차가 좀 있는 상황을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특수관계가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이 아실 텐데 이미자 네. 의원이 이철우 지사 그 선생님이었다. 사제지간이었다. 그렇습니다. 뭐 널리 알려져 있고, 예. 네. 다른 지역도 혹시 이런 관계가 있을까요? 네, 특히 이 북부 지역 이외 지역, 남부 지역을 보면 여러 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철우 지사가 의원 시절이었던 지역구, 김천은 현재 송원석 의원이 3선이긴 한데 이철우 지사가 도지사 선거에 나서게 되면서 재보궐로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 지역 조직을 고스란히 넘겨받았고 이 소위 이철우 지사의 사람이라고 하는 보좌진들도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때문에 이 지역은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칠곡, 고령, 성주의 지역구 의원인 정의용 의원은 이철우 지사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경북도의 정책보좌관을 지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의견, 소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지고요. 여기에다가 단체장도 국회의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을 보면 이철우 지사의 영향을 지금 시기적으로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정부 예산이 편성되는데 경북도가 예산 편성에 관여하는 시기거든요. 이 갠슬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하게 되면 내년도 시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눈밖에 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공개적인 입장을 드러내기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여기에다가 남부권을 보면 이 칠곡 군수는 이철우 지사의 처남이기도 합니다. 아유, 그렇습니까? 네. 여기에다가 경주 지역은 내년도 에이펙 유치가 확정되면서 이 정부와 경북도로부터 지원을 또 요청한 상황이다 보니 또 의견을 피력하기 어렵고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계가 안 좋았던 이 구미시장은 경상북도 시절 이철우 지사 시절에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던 전력이 있다 보니 이 국회의원들도 이 지역구는 강한 의견을 좀 피력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뭐 지역에 우리 경상북도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기초 단체장도 뭐 뭐 보좌관 출신도 있고 부하 직원도 있고 뭐 처남도 있고 야, 굉장히 얽혀 있군요. 이철우 지사랑. 자, 알겠습니다. 예, 그럼 북부 지역 말고요. 그 남부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뭐 이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겠는데요. 아니 북부 지역은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국회의원들이 공개적인 목소리를 안 낸다. 그런데 남부 지역은 반대하는 의견이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찬성 의견도 공식적으로 내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대구와 인접한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은 만약 행정통합이 되면 선거구 자체가 재편될 수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이걸 조심스러워하는 모양새고요. 무엇보다도 간담회 자리에서 나왔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법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돼야 이게 뭐 추진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야당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행정통합에 대해서? 네, 민주당에서는 중앙에서는 아니 뭐 여당에서도 법안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우선 논의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분위기고요. 이틀 전이었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대구시당이 합동으로 행정통합 세미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좀 부정적인 지금과 같은 방식과 속도는 부정적이다 의견을 표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저 야당 설득이 뭐 그렇게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러면? 네, 표면적으로는 야당 설득이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이 1차적인데요. 일단은 야당을 설득하려면 정부 여당의 강력한 지지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현재는 분위기가 영 좋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의원들 입장에서는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무기를 중앙정부가 지역구 의원들한테 줘야 되는데 현재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야당을 지렛대 삼아서 이 본인들이 처한 난처함을 좀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대구시 경북도가 법안을 요청하면 결국은 법안 발의를 누가 할 거냐가 첫 번째 포인트거든요. 예, 정부의 입법 발의도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보면 지역구 의원들이 대표 발의할 가능성이 높은데 누가 총대를 맬 거냐 했을 때 북부 지역 의원들은 주민반대가 있는 상황에서 대표 발의하기 어려울 거고 설사 대표 발의하지 않더라도 이 법안 발의자의 이름을 올리는 것도 껄끄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가져온다는 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사실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부처의 장차관 출신이라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구와 경북도의 안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 법안이 발의가 된다. 게다가 이 경북도 의회 의결만으로 발의가 된다라고 하는 걸 의원들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제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좀 핵심이 아닐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